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며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조차 얼려버릴 것 같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번화가 뒤편 어둡고 습한 골목길에서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청년 민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0년 전의 기억이 통째로 잘려나간 채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거친 길바닥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정직하게 살라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가르침 같은 본능과 하루하루 폐지를 팔아얹는 눅눅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추위에 곱아버린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낡은 상자 더미가 무너지며 그 틈바구니에서 반쯤 가려진 악어 가죽 지갑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물건임이 분명해 보이는 그 지갑 안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함께 일반인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검은색 신용카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는 모서리가 닳고 다른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빵 하나로 허기를 달래던 민수였지만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갑을 품에 안고 인근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닌 차가운 멸시와 불신이었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낡은 점퍼와 며칠을 씻지 못한 꾀죄죄한 얼굴을 본 경찰관은 민수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전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찰관은 민수가 가져온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민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야, 너 이거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 훔쳤어라고 소리치는 경찰관의 목소리에 파출소 안의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꽂혔습니다. 경찰관은 요즘 거지들이 아주 영악해서 지갑을 훔쳐놓고는 사례금을 노리고 주운 척 연기를 한다며 민수를 범죄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제가 안 훔쳤습니다. 진짜로 쓰레기 더미 옆에서 주운 겁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라고 바들바들 떨며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도리어 수갑을 꺼내 보이며 너 같은 놈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냐며 민수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직한 파출소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실내를 압도했습니다. 화려한 진주 목걸이와 우아한 퍼 코트를 두르고 차가운 얼음처럼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등장한 여인은 바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백만장자 정희였습니다. 정희는 20년 전 의문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행방불명된 후 오직 복수와 성공만을 위해 심장을 얼려버린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정희는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수행 비서를 뒤로 한 채 경찰관을 향해 제 지갑을 이 사람이 찾아준 건가요? 라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당황하여 허리를 굽신거리며 회장님 이놈이 주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훔친 게 분명해 보여서 저희가 취조 중이었습니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경찰관의 손에 들린 지갑을 낚아채듯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례금을 꺼내기 위해 지갑을 열려던 찰나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수의 얼굴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지진이 난 듯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깊고 슬픈 눈매, 날카로운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콧날,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것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남편의 젊은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그 얼굴이 혹시라고. 읊조리는 정희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다 못해 애처롭게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대못을 박고 살아왔던 정희의 모성애가 둑이 터진 것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초라한 청년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니,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운명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민수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추위에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인 민수의 손을 어루만지며 정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는 정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정적만이 흐르는 파출소 안에는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감정의 소용돌이만이 휘몰아쳤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을 도둑놈이라 욕하며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고귀한 여회장이 자신의 더러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저는 이름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정희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했습니다. 이 청년의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노라고 말입니다. 정희는 당장 민수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라고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찰관이 절차를 운운하며 가로막으려 했지만 정희의 매서운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부축해 파출소를 나서며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가 불러온 이 거대한 운명의 서막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희와 민수, 그리고 20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파출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수갑을 찰 뻔했던 노숙자. 청년 민수가 백만장자 정희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한 폭의 소설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곁에 앉은 민수의 옆 얼굴을 훔쳐보며 20년 전 잃어버린 남편의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냉철한 경영인으로서 살아온 정희는 섣부른 감정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가는 대신 세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회사 소유의 비밀 펜트하우스로 이끌었습니다. 민수는 푹신한 시트의 촉감과 차, 안을 감도는 은은한 향기조차 두려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민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가장 먼저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정희가 준비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정희는 하마터면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떼자국을 벗겨내고 번듯한 옷을 입은 민수의 모습은 20년 전 사고로 떠난 남편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민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행 비서가 필요한데
갈 곳이 없다면 당분간 내 곁에서 일을 배우며 지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희의 눈빛은 이미 결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한 정희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위험한 비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지근거리에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 습관, 특정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잠결에 내뱉는 무의미한 단어 하나까지 정희에게는 놓칠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민수에게 새로 맞춘 비서 정복을 건네주며 옷 매무새를 직접 잡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던 찰나 셔츠긴 너머로 민수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정희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아들을 잃어버리던 그 화재 사고 현장에서 정희가 직접 본 어린 아들의 어깨에 새겨졌던 그 끔찍한 흉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녀를 부축했지만 정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라는 환청 같은 확신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다시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누가 왜 어린아이를 유괴해 기억까지 지우고 거리의 노숙자로 만들었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칫솔에서 머리카락을 몰래 수거해 비서에게 은밀히 건넸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라는 서슬 퍼런 명령과 함께였습니다. 한편 정희의 저택과 회사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시동생이자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용식은 정희가 정체 모를 노숙자, 청년을 비서로 채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용식은 20년 전 형님이 사고로 죽던 날 조카를 은밀히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민수의 등장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용식은 자신의 딸 은지를 불러 정희의 동태를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지는 정희의 신임을 받는 조카딸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사촌 오빠인 민수의 존재가 자신의 상속권을 위협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은지는 정희의 집무실을 드나들며 민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은지의 화려한 미소와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회장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그녀를 보좌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민수의 책상을 뒤지며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정희가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혈안이 되어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는 정희가 은밀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은지는 사색이 되어 아버지 용식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용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의조렸습니다. 정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민수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 식탁에 올리고 그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회장의 과한 친절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정희의 눈에서 느껴지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누구든 내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너를 잃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정희의 손에 들어오기로 한 날 아침, 정희의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희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 연구소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모든 샘플과 데이터가 소실되었습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이미 자신들의 뒤를 밟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괴물이 바로 곁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정희와 민수 그리고 어둠 속에 숨은 용식 일가 사이에 본격적인 피해 전쟁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소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들은 정희의 눈빛은 서늘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남편을 뺏어가고 아들까지 실종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어둠의 손길이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민수를 응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수는 그저 회장님의 기색이 좋지 않다며 따뜻한 차를 내밀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수한 손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노라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즉시 보안 전문가들을 소집해 저택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동생 용식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용식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소를 불태워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정희가 민수를 곁에 두기로 한 이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용식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형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냈던 그날,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어린 조카를 차마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해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주입하고 멀리 떨어진 시장통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왔던 비겁한 과거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용식은 딸 은지를 불러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놈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정희가 눈치챈다면 우리 부녀는 그날로 끝이라며 은지를 다그쳤습니다. 은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마시라고, 제 손에 아주 좋은 패가 있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은지는 민수에게 의도적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민수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술을 권하며 그의 과거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민수는 술 기운에 취해 희미하게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빨간 자동차, 뜨거운 불길,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던 목소리가 가끔 꿈에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은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정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를 비서로 채용하기 전에 이미 내 뒷조사를 다 끝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를 아들 대용으로 쓰다가 실증나면 다시 거리로 내던질 무서운 분이라며 민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수는 은지의 이간질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정의의 친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닌 실종된 아들을 향한 광기 어린 집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 여인은 진정 나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죽은 남편의 대역을 찾고 있는 것인가?
민수의 고통이 깊어갈수록 용식의 음모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용식은 민수를 제거하기 위해 청부업자를 고용했고 정희가 민수를 데리고 남편의 추모공원에 가는 날을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운명의 날 정희는 민수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묘비 앞에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곳에 잠든 분은 내 남편이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마음이 쓰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민수는 은지에 대한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숲속에 숨어있던 청부업자의 저격용 총구가 민수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정희의 보안팀이 미리 매복해 있던 현장을 덮쳤습니다. 용식의 계획을 미리 간파했던 정희가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민수는 정희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을 강렬한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차가 뒤집히고 불길이 치솟던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장면이 지금 정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민수의 외침에 정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잃어버린 기억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정희는 그런 민수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용식은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용식의 목을 조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고통스러워하는 민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민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정희의 눈에는 용식을 향한 잔혹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여왕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정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정희가 내뿜는 그 따뜻한 체온만큼은 20년 전 잃어버렸던 엄마의 품속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용식과 은지, 그 인간들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놓아라. 단 한 번에 죽이지 말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처절하게 무너지게 만들라고 말입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노숙자로 만들고 20년의 세월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피해 심판이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서의 저격 사건 이후 정희의 저택은 일촉즉발의 전쟁터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밀려드는 과거의 잔상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민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이번에야말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 속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정희의 시동생 용식과 그의 딸 은지는 자신들의 몰락을 예감하고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희가 신뢰하는 주치의와 검사기관의 한국 대리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작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식은 정의가 결과지를 받기 직전 이사회를 소집해 정의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비서 민수의 정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의가 근본도 모르는 노숙자를 비서로 채용해 회사 기밀을 노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를 잃어버린 아들이라 주장하며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용식은 의기양양하게 회의실로 들어서며 정의를 향해 가식적인 걱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저 청년은 그저 형수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 뿐입니다라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정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용식의 도발을 견뎌냈지만 그녀의 손에 쥐어진 가짜 유전자 결과지는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용식이 미리 손을 써둔 가짜 결과지에는 친자관계 성립 불가라는 비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직감과 민수의 흉터, 그리고 그 눈매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서류라는 종이 뭉치가 진실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옆에서 거들며 고모님, 이제 그만 저 노숙자를 내보내세요. 오빠가 하늘에서 통곡하겠습니다라며 민수를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정의가 공경에 처하자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역시 나 같은 놈이 회장님의 아들일 리가 없지라는 자책과 함께 그는 정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비 내리는 밤 정의가 잠든 사이 낡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용식의 치밀한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용식은 민수가 저택을 나서자마자 그를 유괴범으로 몰아 영원히 매장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민수가 빗속을 걸어가던 그때 용식이 고용한 사내들이 민수를 에워쌌습니다. 위기의 순간 민수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정의였습니다. 정의는 민수가 떠날 것을 예감하고 그의 옷에 미리 위치 추적기를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정의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나타나 사내들을 제압한 뒤 빗속에서 떨고 있는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정의는 오열하며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내가 내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으니 내 곁에 있으라고, 엄마가 너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정의의 품 안에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엄마 아들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회장님이 모든 것을 잃는 건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흐느끼는 민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식이 단순히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수의 신뢰를 무너뜨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의는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해외지사에서 직접 파견한 비밀 검사팀을 호출했습니다. 용식이 손댈 수 없는 완전한 보안 속에서 재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용식과 은지가 스스로 자신들의 범죄를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들 함정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는 짐짓 패배한 척하며 이사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민수를 멀리 유학 보내는 척 연기했습니다. 용식 일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축배를 들며 과거 20년 전 유괴 사건의 전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용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20년 전에도 그 어린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시더니 이번에도 완벽하게 속여 넘기셨네요. 라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웃고 있는 방의 화분 속에는 정희가 설치한 도청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와 함께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자가 다름 아닌 숙부 용식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제 저들이 흘릴 눈물은 피눈물이 될 것이라고 20년의 세월을 고통으로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는 가운데 정희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용식이 회장 취임식을 준비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환호할 때 그의 범죄 사실과 조작된 증거들을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강인함을 닮아가는 진정한 재벌가의 후계자로서의 눈빛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승리에 도취한 용식과 어둠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정의와 민수의 대비되는 모습은 곧 닥쳐올 거대한 파멸의 서곡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용식이 형수인 정의를 밀어내고 그룹의 왕좌에 오르기로 한 회장 취임식 날, 서울 도심의 초호화 호텔 연회장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용식은 생애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만끽하며 값비싼 샴페인을 들이켰고 그의 딸 은지는 자신이 이제 이 제국의 공주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20년 전의 범죄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뒤편 정희는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민수와 함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용식이 단상 위에 올라 위선 가득한 취임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거짓된 약속이 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올 때 연회장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시에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용식이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찰나 정적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며칠 전 용식과 은지가 나눴던 추악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조카를 유괴해 기억을 지우고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는 용식의 육성과 아버지가 대단하다며 깔깔거리는 은지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의 박수가 쏟아지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정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닌 누가 봐도 완벽한 재벌가의 후계자다운 기품을 내뿜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단상 위로 올라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용식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감히 내 아들의 인생을 짓밟고 이 자리를 탐냈느냐는 정의의 섯을 펄어 일갈에 용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의는 이어 해외에서 방금 도착한 공인 유전자 감정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 명백한 진실 앞에 용식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단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용식의 비열한 목소리와 정의의 오열,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의 섬광이 민수의 잠들어 있던 뇌세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20년 전 불길이 치솟던 자동차 안에서 자신을 밖으로 밀어내며 어서 도망가라고
외치던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그리고 자신을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던 용식의 서늘한 손길이 파노라마처럼 민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모든 조각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민수가 아니라 정희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던 아들 태준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단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용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났어. 당신이 나를 시장통 구석에 밀어넣으며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그날이, 그리고 내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던 그 비겁한 뒷모습이 전부 다 기억났다고 말하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렸습니다. 민수는 용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다시는 내 더러운 발로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은지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20년 전의 유괴 및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오직 아들 민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민수를 와락 끌어안으며 태준아, 내 아들 태준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민수 역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엄마 이제야 집에 왔어요 라고 속삭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밑바닥과 정상을 오갔던 모자의 상봉에 지켜보던 사람들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엄마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용식 일가가 비참하게 끌려나간 뒤 정희는 혼란에 빠진 임직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는 제 아들 태준임을 공표합니다. 또한 용식 일가가 가로챘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여왕의 위엄이었습니다. 민수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에 우뚝 섰습니다.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던 노숙자 청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의 태자로 귀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정희와 민수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었던 과거의 종말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차 안에서 민수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도 이제 모두 대가를 치를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고 무너진 민수의 자아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정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찬란했던 취임식장이 피의 심판장으로 변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20년 전 유괴 사건의 전말과 용식 일가의 추악한 만행은 매일같이 뉴스 지면을 장식했고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용식과 은지는 일말의 선처도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용식은 이제 빛조차 잘 들지 않는 차가운 감방에서 자신이 버렸던 조카 민수가 겪었을 고통을 뼈저리게 되새기며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지 역시 화려한 사치품 대신 낡은 수의를 입은 채 매일같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곽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의는 용식 일가로부터 환수한 모든 재산과 지분을 바탕으로 태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민수처럼 기억을 잃거나 갈 곳 없이 거리를 전전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요람이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냉혹한 철의 여인으로만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익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정의의 곁에는 이제 민수가 아닌 당당한 후계자 태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거리에서의 고단했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경영 수업을 받으며 타고난 영민함과 따뜻한 인품으로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준이 주도한 노숙자 자활 프로젝트는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 폐지를 줍던 그 손으로 이제는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기업의 키를 쥔 태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태준은 종종 예전에 머물던 낡은 창고를 찾아가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자신을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정의와 태준은 20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둡고 슬픈 기억의 공간이 아니라 울창한 나무와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추모 공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서 자신이 직접 일궈낸 첫 사업의 성과 보고서를 올려두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엄마를 지키고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웠습니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의는 그런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말없이 미소 지으며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남편의 목소리처럼 숲은 평온한 정적 속에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내려와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태준은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잃어버렸던 어린 태준의 순수함 그대로였습니다. 정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증오를 낳지만 용서와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운다는 진리를 아들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정의와 태준의 이야기는 세간에 지갑을 찾아준 거지 청년과 여회장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나갔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선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준은 정의를 대신해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취임식 당일 화려한 연회 대신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취임사를 대신했습니다. 태준은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거리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안의 정직함과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기적을 세상 모든 소외된 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그의 선언은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정의는 맨 앞좌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두 모자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활동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고, 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유산을 더욱 빛나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낡은 지갑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한편의 아름다운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여왕과 태자의 귀환. 그들의 성공담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뚫고 피어난 매화처럼 고난을 딛고 일어선 정의와 태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며 선한 의지는 어떤 어둠도 뚫고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이들의 여정은 이제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맺으며 우리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